김태현 회장님을 비롯해서 저를 초청해 주신 경매 트루스포럼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기봉 사장님, 평소에 제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분인데 처음으로 제게 강연을 아주 것도 무슨 어려운 것 같이 청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그 속으로 떨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경북에서 서울까지 와서 이런 강연을 듣겠다고 하시는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조금 그 짐작이 가는 게 있어서 조금 다른 자리에서 요즘 별로 얘기 안 하는 그런 식의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지식인 집단의 그 파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를 보는 그 시각을 반영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러시아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러시아가 걸어갔던 실패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건 크게 볼 때 의식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집단이 지식인 집단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벌써 1980년에 제가 작은 책을 하나, 인텔리겐치아와 혁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번역 편집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 혁명이 아시다시피 1917년에 일어났는데 1909년에 그 혁명운동에 앞장섰던 거두 7사람이 모여가지고 러시아가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즉 그 당시 러시아야말로 강대국이라 하지만 실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국들 가운데 가장 후진국이라서 그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었지만은 급진적 인텔리겐tsi아가 이 길로 가다가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니고 파멸을 간다, 그런 식의 경고였어요. 그 가운데는 이 러시아의 마크스주의 정당 창당문을 썼던 스트루베라는 분도 있었고, 또 이 성직자 출신으로 정치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혁명 후에 성직자를 귀의해서 파리에서 러시아 신학원 대학원 원장을 지낸 그런 분들도 있었고, 참 거두였는데, 그분들이 7개의 서로 다른 맞으면 주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에서 같은 문제를 조명을 했습니다. 베르자예프라고 그분은 이제 철학자로 서학세계도 제법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러시아의 인텔리겐tsi아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보통 그냥 지식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회 정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하면 자기를 그런 문제 해결에 투신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지식인보다는 지성인이 훨씬 더 훌륭하고 그렇게 사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유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런 뜻에서 러시아 인텔리겐tsi아는 정의를 너무 갈구한 나머지 진리가 무엇인가를 따질 줄 모르게 됐다. 러시아에서 이 프라우다는 말 잘 아시죠? 프라우다라는 말이 이제 진실, 정의, 강한 정의라는 개념이 깃들인 그런 의미의 진실이라는 건데, 이 철학적인 의미에서 진리는 이스티나라는 말이 또 따로 있어요.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가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정의롭다 하는 거면은, 그렇게 생각되면 그냥 마구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가당착적인 그런 일이 벌어진다. 또 프랑크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혁명을 하는 이유가 처음에 결국은 인민을 위해서 다수의 대중이 너무 인간으로서 못당할 일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사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혁명이 필요하다 해서 혁명을 하자고 한 것인데, 혁명 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혁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혁명 세력 가운데에는 이 고매한 이상주의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모든 특권을 내리고 정말 그 혁명운동에 투신하겠다고 나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차피 사회에 발붙이지 못할 그 불량배들이 이 세상에서 살 길이 없으니까 세상을 비워보면은 자기들이 세상이 될 수 있다 해서 또 거기 뛰어드는데, 그 두 세력이 기존 체제를 뒤엎는 데에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같이 합세를 해서 싸우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권력을 잡게 된다. 즉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들이 이상주의자들이 꿈꾸던 그런 세상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됩니다. 또 그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또 있었는데, 제가 그것이 그 당시로서는 이제 직접적인 그 책을 제가 번역해서 발간하기로 직접 동긴 동기인데, 어른들이 자기들의 그 일을 제기를 해결 못하고 정치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아이들이 뛰어들어서 그 혁명운동을 하게 돼서 러시아는 애들이 지배하는 천지가 됐다. 피도크라시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누려야 할 그 득점, 배우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득점을 못 누리고 일찌감치 정치운동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 일종의 세력이 돼가지고 이 마구 세상을 그 뒤흔드는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난다. 또 악법하고 싸우다 보니까 법이 있어야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그 진실 자체를 잊어버렸다. 이런 그 식으로 몇 갈래에서 그 자기들이 그동안 그 혁명 세력의 말하자면 선두주자로서 가장 그 탁월한 지도자로서 했던 일하고는 그런 일이 목표로 했던가는 다르게 그 혁명운동이 전개된다는 것을 반성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편집 책임자인 게르신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되라. 항상 사회 제도, 사회 체제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제도를 잘 해놔도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고 어떤 그 식으로 그 양심과 양식을 지키면서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에 모든 것이 달린 건데, 그것을 쉽게 잊어버려 가지고 무더기로 그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실질적인 거를 살피지 않는 그런 식의 잘못을 러시아 인텔리겐자는 저지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그 7사람이 쓴 논문집을 비에히라고 그 길표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당연히 러시아에서 아우성이 났죠. 자기들이 그 혁명 이 운동의 지도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한 배신을 해가지고 이 급진적인 인텔리겐자가 잘못됐다고 그런 지적을 했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지만은 불행히도 그 당시에 러시아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소리로서 저지하기는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그대로 혁명운동이 결국 혁명으로 치달아서 1917년에 이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소련이라고 하는 체제가 가장 그 압제적인 그런 그 체제로 70년 열을 버티다가 이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은 물론 그 당시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우리의 현실에 바탕을 하고 있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동떨어지게 그 낙후된 그 레닌주의식 그 사고방식을 그냥 답습해서 그것을 우리나라에다 뒤늦게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 말하자면 준지식인 집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 물결을 타고 묘하게 지금은 이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하실 때 그 회장님 말씀하신 그 고든창이랑 몇 사람이 작년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우리나라 관계에 이제 좀 회의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저는 우리나라 사정을 이 납치된 비행기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뭣도 모르고 여자 이 파일럿 조금 믿기도 어렵고 뭐 좀 너무 딱딱하고 소통도 잘 안 하니까 저 잘 웃는 잘생긴 저 남자 파일럿을 모시자 이렇게 해서 파일럿석에다 앉혀놓고 조금 가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 공중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쪽을 지지하는 쪽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당신들도 저 여성 파일럿까지 가둬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엄포를 놓고 하는 그런 사정이 돼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말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조금 비관적인 비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은 그렇게 비관으로 끝낼 수는 없고 우리가 싸워서라도 이 나라는 반드시 구제해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 사정은 그 당시 1917년에 러시아와 같이 암담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그동안 몸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정신, 의식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두 가지 사이에 말하자면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런 심각한 위기로 터져 나왔는데 그거를 바로 의식을 해야만 우리가 지금 뒤늦게라도 고생을 해서라도 정말 이 나라를 구하고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이 평생을 러시아 역사학자로서 이제 훈련을 받고 역사를 가르친다는 사람으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게 아까 참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제 경력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그건 뭐 상당한 부분이 시운에 상반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아까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해방동의에 해당하는 그런 세대신데 저는 이제 그보다 먼저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해방됐을 때 국민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최초모가 되고 한 거는 그건 그냥 시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다만 제가 아는 거는 어렸을 적에 귀가 따갑게 들은 것이 약소민족의 소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우리 선대들의 피맺힌 절규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독립하다가 이제 48년에 독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이것이 이제 변하고 하던 그걸 겪은 세대인데 여하간에 저 같은 사람이 직접 겪은 일 겪어서 아는 것 그리고 또 역사학자로서 당연히 아는 것 이런 모든 거를 후세에게 제대로 전달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제가 큰 의미에서 이 죄인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면에서는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상당수도 다 자신이 결국은 지식인 원하든 안 하든 지식인 집단에 속하시는 분들인데 이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건대 역사의식에서 저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 얘기를 강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한 사람들이 이 의견을 좀 나누는 자리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고 어떻게 이걸 타개할까 그런 데서는 이제 서로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식인의 파멸이라고 하는 강한 표현을 쓴 게 우리의 지금 가장 약점이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사는가 어디로부터 와서 오늘 이렇게 됐고 어디를 갈 것인가 이 사람은 왜 사는가 이런 이 종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인물을 가진 사람들 소위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도 일부는 들어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마지막 철저한 질의와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때워서
또 이 조직이나 그런 걸 가동해서 어렵게 일궈놓은 경제발전의 성과 같은 거를 제대로 평가해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좁게 봐서는 당연히 지금 그 문재인 정부와 언저리의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그 위기가 온다고 보지만 크게 봐서는 사실은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크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절대가난에서 해방돼서 배불리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여기에는 모두가 다 합심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 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일으켜서 이만큼 됐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굴러왔느냐 이거에 대한 무지, 잘못된 인식 이런 것이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허울로벌적에 그럴듯한 거를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을 파괴시켜도 좋다고 보면 괜찮습니다. 예, 그거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온 국민이 휘둘리고 있는 이 현상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위기가 이만큼 격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 이외에도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가파르게 경제 발전을 일으켰던 나라로서 그 면에서의 피로감이 오고 또 세계 환경이 바뀌고 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하는 거는 이미 사실 예견되어 있었는데 그 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대안도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특히 의식에서 분열이 됐느냐.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경제 발전, 민주화에서 다 성공한 나라다 우리가 자부했고 또 세계에서도 부러움을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한면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장점들 그런 것이 이제 비로소 세계에 알려지면서 선망의 적이 되고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역사를 보는 눈은 지금 너무 달라져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쥐자마자 그러한 것을 하나의 밑바닥 철학으로 깔고 이 정책을 수행하느냐. 그래도 조금 역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게 된 거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러시아 문학은 일본 번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한국말 번역을 해서 널리 읽혔고 그런데 비해서 6.25를 겪은 세대 여러분들 다 해당되시지만은 에게는 러시아라는 건 너무도 무시무시한 적대적인 존재였고 그런 모순적인 그런 말은 어떤 인식이랄까 갈등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제가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면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이 나라가 돼서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안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에 좀 응어리가 져서 마침 이 전후에 미국 사람들이 장학금을 고하게 주고 할 때 제가 운 좋게 웰슬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여자 대학교에서 생활비까지 다 받는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겠다, 서양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학과에 들어갔다가 이제 졸업을 안 하고 2학년에 갔는데, 제가 그 미국 대학교 2학년 때 소련이 스푸트닉 그 첫 번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러시아 연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군가 저 러시아라는 나라를 알긴 알아야 될 텐데 그 당시에 반공 분위기 속에서 한국선 공부를 할 수 없는데 이게 참 좋은 그 기회구나. 그래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더니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 않았어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이제 후진국으로서 18세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뾰트르 대제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서구로부터 뭘 받아들여서 선진화하면서 자기네들의 고유한 정신을 잃지 않고 문화를 보존하고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또 서양이 발전하는 것 같이 발전을 하면서 또 그 이 문화적으로는 독자성을 잃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그 속에서 얘기되는 게 꼭 우리나라 얘기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바로 아까 이제 초두에 얘기했듯이 그 비에키라고 하는 그 혁명운동가들이 쓴 그런 책 같은 거를 알게 됐고, 그런 속에서 우리하고 그 러시아의 발전 경로가 많이 비슷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후진국으로서 선진국의 모형을 보면서 발전하는 그 이 나라들의 경우는 한편에서는 이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선진국이 나간 길을 따라서 기술을 벌써 개발해 놓고 이 자본만 있고 하면은 싸구려 노동력이 있으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서양 사람들이 advantage of backwardness라고 후진의 이점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쓰곤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반드시 이점만은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점 같지만은 실제로는 한편에서는 이점 같이 보이는 게 다른 게 불리한 점인 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를 시작을 할 때 자발적으로 됐지 정부가 주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발전국의 경우는 모델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촉진을 해서 속도는 빠르지만 사회가 거기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빨리빨리 한 편이 나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늦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비슷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회가 균형적으로 천천히 발전을 못하니까 결국은 엘리트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정치 지도자가 되느냐, 또 지적인 그 엘리트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소위 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도 사실은 그 면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지적인 그런 면에서 그를 보좌하고 하는 사람들, 지적인 도덕적인 것 물론 마찬가지죠. 가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 또 기술적인 면에서 그 교육에 힘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마련인데, 또 하나 이제 후진의 이점인 동시에 약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역할의 분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아야지 각기 자기 역할 분야를 하는데, 선진국들은 벌써 분화해서 일을 하지만은 후진국일수록 그게 안 되니까 정치 엘리트하고 그 지식 엘리트하고 서로 말하자면 교류라고 할까 겹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정무직에 동원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지금까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에서도 결국은 이 귀족들이 지식인으로서 비판적인 역할도 하면서 또 그 실제 짜르 체제를 유지해서 같이 나가고 하는 이제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각기 자기 분야에서 뭘 하려면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룰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역할하고 지식인들의 역할은 서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데가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어디까지나 진실을 추구해서 멀리 보면서 이 방향을 제시하고
원리를 제시하고 하는 거를 멈추지 말고 해야지 되지만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짧은 효과를 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이 뜻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래서 정치에서는 늘 원리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현실 타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다만 지식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급하니까 현실과 타협을 하더라도 갈 길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항상 상기시키면서 올바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집단이 있어가지고 작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게 잘 아시다시피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지 정상적인 선출 과정을 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를 위반해서 나왔다. 그런데 본인은 위기이기 때문에 권력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분한테는 그래도 의식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나 같은 군인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건 위기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이런 짓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도록 나라가 평안한 안보, 경제 모든 면을 잡아야 된다. 내가 권력을 잡는 게 당연한데 무슨 소리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대화의 가능성이 없질 않았습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걸 인정하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그게 되지가 않았거든요. 적대 관계가 처음부터 발생을 했죠. 근데 그게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앞서갑니다. 일제시대로 가면은 우리가 결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은 1910년에 우리가 주권을 완전히 뺏긴 것. 그 다음에 45년에 해방이 돼가지고 48년에 대한민국이 남쪽에서나마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 그 두 가지 이상 사실 큰 사건이 없었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 독립운동 세력은 하나로 뭉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는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끼리도 독립운동을 하지만 또 다른 나라의 강대국들의 또 이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노선이 갈랐는데, 그때 벌써 한 갈래의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의 공산주의 국가의 지지를 공산당 조직을 통해서 받는 좌익 세력하고 그 밖에 다른 독립운동가들, 특히 이승만 또는 김구 같이 소위 나중에 우익 세력으로 분류되는 분들하고는 처음부터 시각이 달랐어요. 마크스주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역사는 계급 투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고, 이 사유재산제도라고 하는 그거는 불평등의 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건 폐지돼야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 발전 과정이 처음에는 원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소위 원시 노예제 사회로 갔다가 그다음에 신분이 고착되는 봉건주의 체제를 거쳐서 그다음에 개개인이 모두 다 정치적으로 해방이 돼서 자유롭게 뛰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소위 자본주의 이 체제, 민주주의 체제 단계를 겪어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결국은 부가 극소수의 손으로 모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프롤레타리아로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서 소수의 자본가들을 퇴치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소위 막스주의 혁명 공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국가나 민족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방편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계급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이거나 프랑스 사람이거나 공산주의자가 되면은 공산당의 이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계급을 통해서 뭉쳐지는 거지 독일인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중요한 거는 이 무산층에 속하는 또는 이 노동자에 속하는 것이 더 공통분모가 된다. 그래서 혁명운동이 유럽에서도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한 번 큰 위기가 1차 대전이 터졌을 적에
아무리 막스주의자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념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애국심도 있고 하니까 독일의 공산주의자들이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공산주의자지만 우리의 숙적인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 정부를 지지 안 하고 러시아를 지지하느냐.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다수의 막스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국제조직에서 탈퇴를 해버려서 국제기구가 한번 무너집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처음으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되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자들의 본산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당의 순회 레닌,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스탈린이 되면은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스탈린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그 공산당 조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공산당원이 되면 이태리 공산당원도 자기 나라 정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산당 조직을 통해서 내려오는 공산당의 명령이 우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한테는 모스크바가 가장 성스러운 곳이고 소련방이라고 하는 것에 합쳐지는 게 궁극적인 꿈이에요. 소련방이라는 게 뭐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러시아라는 말, 무슨 독일이라는 그런 말이 없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이 연방을 일으키는 거다. 그 소비에트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소비에트라고 하는 거는 이 협의체라는 뜻인데 병사협의체, 노동자협의체, 농민협의체 말하면 가장 밑바닥 인생들 일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일으켜서 대표를 뽑는 그런 기구를 말하는 것이니까 형식으로는 가장 민주적인 체제는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 노동하는 다수가 모여서 소비에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하나로 뭉친다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궁극적인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의 해석에는 부르주아지가 자기네들의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일시로 이용하는 도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공산당 선언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의식 교육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 같은 분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궁극적으로는 저쪽에 이용당하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자주 독립을 하기는 어렵다. 그거를 당분간 이용했다도 버리지 않으면은 저쪽의 명령에 따라야지 되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유태인들이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유태인의 그 종교에서 말하는 계율을 따르는 게 다른 모든 거에 앞서는 거나 비슷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벌써 이 좌우익이 갈렸는데 특히 좌익의 경우는 소련의 정부가 공산당 국제조직 제3차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말라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한테 그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마르샤는 우리 독립운동을 이용해서 장애들의 일본의 영향력을 퇴치하는데 이 도움을 받으려고 이 목적이 맞아 들어갔던 겁니다. 공식 공산주의 조직은 1925년에 조금 시작이 됐다가 말살이 됐지만 사상적으로는 그것이 대학이나 모든 데를 통해서 그냥 퍼져나가는데 또 소련이 가장 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철저하게 한 게 있는데 잘했다는 게 가치 판단으로 잘했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잘했다는 게 그건 뭔가 하면 선전, 그것이 자기 나라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의 생명선이라는 걸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서라도 러시아 같은 경제 후진국에서 러시아는 1890년대 비로소 이 경제 도약기에 처음 접어든 거대한 농업국가였는데 그런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성공할 가능성은 막스의 이론에 따라서도 없었어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들어가서 가장 발달했던 나라부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공산주의가 된다 했지. 그러니까 생산력은 넘쳐나는데
만약 분배 체계가 잘못됐을 때 소수의 자본가들을 맞으면 전복시켜서 퇴치하고 나머지가 그 많은 거를 풍성하게 서로 나누면 된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가져가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자기 능력을 기여하면 억압이 없는 사회가 된다. 참 막연한 이런 꿈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러시아는 그가 전혀 맞지 않는 후진 농업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 이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고 나니까 처음부터 선전과 선동으로 국민을 마지막에 의식화시켜서 불가능한 걸 믿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생을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고 5개년 계획을 해서 채찍질을 하고 허리를 졸라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가면은 몇 년 안에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고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선동선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그중에 집중을 시켜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체제가 70년 거의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파탄이 나고 그 러시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원을 가진 국가가 사실 그 가장 강력한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빈국으로 전락을 하고 우리보다도 훨씬 실제까지 오늘날까지 살기 어려운 나라로 전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가장 기술적으로 잘한 게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역사였어요. 역사를 날조를 해가지고 이 자본주의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스탈린이 특히 혁명 때에 혁명 스타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 당 안 살림을 하는 동안에 당에 이제 이 기반을 조직적인 기반을 갖췄기 때문에 레닌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적들 자기도 훨씬 더 세계적으로도 알려 있고 교육 수준도 높고 스탈린은 러시아 출신도 아니고 저 코카서스의 그 그루지아 신학교 중퇴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싸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역사를 써서 자기의 강력한 적들은 역사에서 아예 추방을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반혁명 분자, 뭐 이 제국주의자들하고 내통을 했다든가 뭐 이렇게 몰다가 나중엔 역사에 언급할 가치도 없게 그런 식의 그 선전선동을 워낙 기술적으로 해서 이 국민들이 그냥 다 믿게끔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도 불행한 사실은 그런 식의 선동선전 기술까지도 우리의 그 좌파 지식인들이 특히 최근 한 20-30년 동안에 그걸 많이 받아들였다는 점, 특히 그 주사파라는 사람들. 그 맥으로 볼 때 우리는 일제시대 때도 좌익운동이 있었고 그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사실은 애국운동의 일환으로 공산주의 운동에 가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헌영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나 해방이 됐을 적에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 수밖에 없었는데 또 우리로서 불행한 사실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 히틀러라고 하는 더 무서운 공동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미국, 영국, 프랑스들하고 손을 잡고 2차 대전을 했기 때문에 소련이 얼마나 흉폭한 독재 체제였는가 하는 것이 가려져 있었어요. 연합군도 그걸 강조할 이유가 없었고 소련 측도 전통적인 애국심을 고취하는 쪽으로 나가고 그 공산주의의 추악한 측면은 감추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대전이 끝났을 당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라가 분단됐을 당시에 소련의 스탈린은 동유럽을 다 장악한 전승국의 이 공산주의 전승국의 원수로서 그 사람의 권위와 그 독재적인 권한은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 그런 사람의 명령을 받는 공산주의자들하고 타협을 해서 국가를 세운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거는 우리나라의 이 좌경된 그 지식인들 그 세대의 사람들은 거기에 가다 이상주의자들로서 뭐 지주의 아들이라든가 뭐 소위 양반 출신으로 그나마 뭐가 있어서 동경 유학을 갔거나 뭐 제국주의 이 경성대학을 갔거나 하는 사람으로서
소련이 내보내는 그 이상주의적인 마크스주의 그것만 봤지 소련이 실상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망할 때까지도 소련에서는 정보라고 하는 것의 자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창구가 딱 둘이 있어서 신문 등이 나가는 통신망하고 책 같은 건 검열을 받은 것만 나가고 하니까 전부 밖으로 나가는 거는 말하자면 미담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그 마크스주의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인들한테도 그 영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사실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그 대학 이상의 수준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좌익들이 우익 못지않게 많았다고 볼 수 있고, 소위 자유민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공기 같아서 조금 보호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그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말하자면 소위 인간 해방, 평등, 사유재산제 폐지, 신분제도의 폐지 등 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념이었거든요. 그런 속에서 사실 해방됐을 적에 우리는 남쪽은 미군에게 점령당하고 북쪽은 소련에게 점령당했지만 일본을 패망시킨 거는 41년부터 일본하고 전쟁을 한 미국이 주력 부대로 한 거지, 소련은 이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다음에 일본의 패망이 확실시 됐을 때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곧바로 북한으로 진출한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굉장히 불행한 국제적인 상황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벌써 45년 5월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자국의 그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니까 소련한테 빨리 일본하고 개전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스탈린은 우리 이제 지쳤으니까 3개월 후나 회복을 좀 한 다음에 할 수 있다 했는데, 묘하게도 그것이 미국이 원자폭탄을 바로 떨어뜨린 그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일본하고 전쟁을 한 거는 며칠밖에 안 되는데 한반도를 거의 다 장악할 수 있게 되니까 미국이 급히 38선 이 남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항복을 받을 테니까 거기 저지해라 해서 그 분단선이 생겼던 거죠. 이런 우리 민족의 의사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그 경위가 있었기 때문에 좌우익 간의 이 대립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해방 당시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탁월한 그 지도자가 동양의 학문에 통달해서 과거에 도전했다가 합격하기 전에 과거제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 명문에서 박사학위를 1910년에 받은 그런 특수한 그 자격을 가진 그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공산주의 요체를 굉장히 일찍부터 꿰뚫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이승만 박사는 우리 대통령이라 그냥 알았지 특별히 공부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근자 한 10년 사이에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서 그 이승만을 폄하하기 때문에 제가 제 전공 영역을 뒤로 하고 우리 현대사 공부를 일부러 했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정말 참 천재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이 탁월한 인물인데, 제게 직접적인 동기가 된 건 이미 1923년에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이제 교육운동부터 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 벌써 공산당의 당부당이라고 한 3, 4페이지밖에 안 되는 짤막한 글을 썼는데, 왜 공산주의가 뭐고 왜 나쁘냐 하는 걸 거기 쓰셨어요. 공산주의 장점은 뭐냐? 노동하는 다수 농민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건 내 목표다 바로. 그게 공산주의의 가장 강점인데 방법은 다 틀렸다. 그리고 5가지로 딱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유재산 제도로 없어서 모든 걸 다 골고루 나눠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지고, 기업가들을 적대시하고 지식인을 홀대하고 종교를 박해하고 국가기구를 약화시켜서 도구화하면은, 그러면 그리고 종교를 탄압을 하면 그런 절대 다수를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나 생산 동력 같은 게 나올 데가 없다. 이거는
아무리 지금 소련이 대국인 것 같아도 이 나라는 이런 이념을 가진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때 벌써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 유럽의 굴지 지식인들도 그 자본주의 초기의 여러 가지 그 비참한 양상을 보면서 공산주의에 상당한 기대를 걸 때였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체제가 이제 내란을 겨우 극복하고 그 실험이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실험이 이제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그 후에 보인 그 스탈린 치하의 독재 모습 같은 건 전혀 상상을 못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 박사는 벌써 이론으로 그걸 꿰뚫어 보고 이 소련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그 얘기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 같이 중국에서 운동을 하시면서 결국은 그 공산주의자들하고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거기는 당의 명령대로 따르니까 거짓말을 항상 하고 이 제대로 된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거를 그때부터 이제 김구 선생도 깨달으셨던 거죠. 그랬는데 그때 그 꿰뚫어 봤기 때문에 그 후도 흔들리지 않고 해방 후에도 박헌영한테도 손을 내밀고 지금까지 공산당 운동한 거는 애국적인 열정에서 그 공산주의 힘이라도 이용해서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걸 난 아니까 지금부터라도 그쪽하고 끊구나 하고 손을 잡자 3번이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박헌영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청산부터 해야 된다 하니까 이 박사께서 친일 청산을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있어야 친일 청산을 하지 남의 손 빌려서 친일 청산을 하느냐.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친일 청산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 가진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뭔가 겉으로라도 타협을 한 거니까 말하면 앞으로의 그 공산화를 위해서 소위 부르주아 계층을 약화시키는 도구로도 너무 유용하니까 그 친일 청산을 그 2가지 목적에서 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내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연원이 우리는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익은 상당한 정도가 순수하게 그 이상에 취해서 노동하는 다수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쪽으로 경도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 수립된 체제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서 무슨 독립운동 경력도 별게 없고 소련 군대에 편입되어 있던 30대 초반에 김일성을 발탁해서 박헌영 같이 나라의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들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소련의 명령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게 북한 체제입니다. 오늘날은 그 소련의 이 서류들이 다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알았던 그런 이 북한이 결국 소련의 괴뢰였다고 하는 것이 문건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뭐 김일성 예를 들면은 김구 선생 일행이 48년에 뭐 민족 지도자 회의 참석한다고 할 적에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내렸던 이 명령을 내려서 김일성 동무에게 이런 걸 해라. 즉 소련이 유엔에서 원하는 그대로 그 사람들은 이 유엔이 원하는 식으로 남북한 동시 선거를 통해서 이 한국을 통일국가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고 그렇게 되면 남한의 인구가 더 많으니까 우익 정부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건 원하지 않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좌익들이 절대 다수를 장악하는 소위 민족 지도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게 하자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런 지령을 내리고 김일성이 아프면은 어느 소련 군관구에 가서 걷작 돈으로 뭐 치료를 받아라 하는 허가까지 내리고 뭐 이런 식이고 또 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다음에 9월 9일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나왔을 때는 또 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는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외교 관계를 하자고 신청할 때다. 이중적인 문건들이 나와요. 하나는 당 조직을 통해서 명령을 내린 것, 김일성 동무에게. 또 하나는 이제 형식으로 국가 원수 대접을 해서 김일성 씨에게, 그리고 그때는 당 서기장, 공산당 서기장 이름이 아니라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 수반의 자격으로 스탈린이 정중하게 또 말하자면 문건을 보내는 그런 이중 구조를 소련 안에서도 그런 당하고 정부 구조가 이중이었는데 국제관계도 똑같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게 사람들이 속죠.
이런 속에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탄생을 처음부터 소련은 반대를 했었고 또 이 해방 전서부터 대구 폭동서부터 시작해서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뭐 이 여순 순천 뭐 등등 그 소련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돈이 들어가지 않은 사건이 거의 없어요. 유일한 거는 4.19만은 김일성이 전혀 예측 안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다음부터는 북한이 바로 학생운동을 이용을 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김일성이 의식적으로 그 정책을 변경을 해서 그쪽을 침투해요. 아주 빨치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 민주화 운동을 파고 들어가는 게 이롭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지금은 다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거를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로서도 그렇고 이 건국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기반을 만들고 모든 면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 철저하게 모든 걸 챙겼을까? 정말 그 안목이나 모든 면에서 참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걸 갖췄던 그 이 분인데 다만 연로하고 너무 오랫동안 밖에 나가서 있었기 때문에 직접 그 이 사회 당면을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이제 제한됐다는 그런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은 이 아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고 할 때 반론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이 1948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 식사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산당이 바로 하는 마당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게 아직 시기상조다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자유의 힘을 나는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이제 나갔고 그러나 그 대신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공산당하고는 타협을 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철저합니다. 그런데 바로 자유민주주의 요체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뭐 이런 건데 그거를 구분해서 말하자면 실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차질이 좀 빚어지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는 신생국으로서 토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 이 말하자면 권위주의적인 강력한 정부가 없으면 되지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 1960년 될 때까지 그 나라의 기반을 참 훌륭하게 세웠고 무엇보다도 6.25 때 나라를 방어해냈죠. 그런데 좌익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는 거하고 정반대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처음부터 알았던 거는 이승만의 리더십이 없으면 남한은 금방 흡수돼서 공산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승만은 미국의 앞제비라고 항상 그랬고 지금도 독재자 하면은 박정희 전두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승만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건국할 적에 그 이승만의 역할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래서 바로 4.19 때 이승만이 물러나고서부터는 김일성은 한국이 곧 대한민국이 곧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속 헛발을 짚기도 하고 또 그 자기의 정책을 따라했던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게도 이 지식인들이 이렇게 괴멸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역사를 잘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잘 모르는 속에서 4.19 이후에 4.19 때만 해도 4.19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어렸을 적에 그 4.19가 일어났을 때 그건 의거였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제대로 살려서 지켜라. 부정부패, 부정선거는 안 된다. 그런 마지막 대한민국을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자고 하는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그런 의미의 의거였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젊은 사람이 잘못된 걸 보고 분연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북으로 가자 남으로 가자 하는 때부터는 벌써 이제 북한이 그걸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기록으로 보면 대구 폭동에도 소련 사령관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500만 앵을 지원을 했다는 기록이 이 회고록에 다 나오고, 모든 거에 약간의 불신은 있죠. 밀란 무슨 불평의 불신이 있는데 조금만 터져 나오면 그걸 격화시켜 가지고 체제 전복의 기회를 만들려고 그걸 했는데, 이 4.19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실 때 가장 놀란 사람이 김일성이 저렇게 쉽게 물러난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고, 이제 이승만이 없는 한 대한민국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외교, 특히 옛날 사회주의 국가 문건 같은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매우 불행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지 못하고 혁명 공약을 내세우고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사실 증명을 해냈어요. 저같이 이 지식인으로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를 쿠데타라고 하고 이거는 민주 절차를 위반한 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마땅히 또 했어야 되고, 그러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원론적으로 비판을 하고 하면서 나라가 정착이 되고 했을 적에는 또 그만한 이제 정부에게도 그 일할 여유를 줘야 되는데, 지식인들은 또 그걸 못했고 정부는 정부대로 다급하니까 원칙을 또 그 위반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민정을 폄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며 뭐 이 장면 정권은 물론이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고 또 반미적인 어떤 시각에서 그 전까지 있었던 것을 비판하고 하는 데에서 그는 이 박정희 정부에도 상당한 죄가 있습니다. 제가 72년에 미국서 10여 년 공부하고 가르치다가 왔는데, 이 최규하 대통령이 고려대학교 교수들을 모아놓고 이 유신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 제가 교육에서 처음 들은 이 강의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 미국의 영향이 잘못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강도 없어지고 뭐하고, 일본은 아직도 나라부터 생각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영희야 바두가 나하고 놀자 그러면서 놀자, 그것도 여자 이름부터 불러가면서 그런다. 그때까지 이룩된 그 민주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부정적으로 하는 그런 게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본 군국주의를 모델로 한 강력한 반공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박정희 정부의 그 목적이었는데, 불행히도 그 민족주의, 그 강력한 군사체제 이런 거는 호소력을 발휘한 데 비해서 반공이라고 하는 게 거꾸로 먹혀 들어가는 이런 그 불행한 일이 빚어졌습니다. 저희 이 딸이 69년생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나와서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 데려왔는데, 걔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벌써 경희국민학교를 다니다 어느 날 와서 하는 소리가, 엄마 공산당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들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386 세대입니다. 이 반공교육에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나쁜 거는 공산주의가 뭐길래 왜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급하니까 공산주의에 관한 서적은 전부 다 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워낙 그게 이상하고 현실하고가 맞지 않는 무리한 거니까 외국에서 이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들 거기에는 다 하다 보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박정희 정부에서 그런 걸 전부 다 검서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백지 상태를 만들었는데 호기심은 있고, 그러니까 선전선동에 능한 저쪽에서 학생운동을 파고들어가는 방법으로 운동권 소위 민주화 교육에 야금야금 북쪽에서 보는, 소련에서 보는 세계사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그런 거를 끼워넣기 시작을 했고, 완전히 이 몇십 년 동안 그 계속되는 사이에 특히 광주에서 큰 피가 흐른 다음부터는 걔네들의 선전물이 대학 교수들이 강의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더 맥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70년대 처음 왔을 때 고려대학교에 있다가 이제 79년서부터 서울대학교에 갔었는데 70년대까지만 해서도 소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의 강의를 하니까 꽤 인기를 누리고 그랬는데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 강의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이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개혁이 제때 되지 못하고 실패해서 내란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비극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때 의식구조는 혁명만 하면 모든 게 이 아름다운 게 소생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지나면 거의 반은 나가버리고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면은 벌써 80년대에 내가 강의하고 추천한 책은 하나도 안 맥혀 들어가고 운동권에서 주입시킨 그런 북한의 시각에서 한국 역사를 보고 공산주의 시각에서 보는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소련에서는 스탈린 사망 이후에 이 크루쇼프가 이제 스탈린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스탈린이 체제하에서 자기들이 했던 거는 그건 스탈린 개인 독재지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었다. 그래서 너무나 왜곡되고 허위가 많기 때문에 소련 공산당이 한 60권에 가까운 책을 선별해서 59년간 폐기 처분을 시켰어요. 스탈린 권력이 절정에 달했던 1938년에 나온 공산당사, 무슨 세계사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나라 운동권에서는 80년대에 그것들의 일부가 우리 운동권 교재로 쓰였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운동권은 편향이 돼가지고 소련에서도 골치 아픈 존재로 생각했던 김일성의 주체사상, 무슨 김항조 체제 이거를 미화하는 데까지 갈 정도로 이 스탈린주의나 모택동주의를 순항하는 그런 식의 이 책들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런 속에서 이 빨치산 출신인 박현천이 또 이영희라고 하는 한양대학 교수님 이런 사람들은 그럴듯한 주제로 정부의 이 검열에 걸리지 않게 8억인과의 대화니 무슨 우상과 이성인이 이런 걸 해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책들을 맥히는데 워낙 이쪽에서 허용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은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386 세대는 희생자인 동시에 가해자들이 됐다.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어요. 호기심은 있는데 책을 못 읽게 하니까. 그런데 이 운동권에서 달콤하게 여기는 군사 독재는 자기들을 영속화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좋은 걸 나쁘다고 얘기한다 하는 이런 심리가 작용하게 만들고 저쪽 거에 부정적인 건 안 보이고 긍정적으로 미화해 놓은 거를 받아들이고 이랬기 때문에 소련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질 때 벌써 그 소련에서 이제 공산주의를 포기할 조짐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는 운동권에서 주사파가 패권을 잡는 80년대 후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게 만약에 소련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80년대 말에 벌써 겪었을지도 몰라요. 80년대 후반 정도에 대한민국이 겪었을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더 자라나가지고 지금 이제 성인 세대가 돼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는 소위 헤게모니를 가진 세력이 이용하는 도구다. 이 공동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헤게모니를 잡았으니까 이걸 마구 써도 누가 뭐라고 그러냐 감히 해보려면 해봐라.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언론도 죽었고 언론의 자유도 죽었고 이 사법정의라고 하는 그것도 지금 없고 지금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국회가 조금 아직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정말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살기에 그냥 괜찮은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이러다 또 말겠지 우리가 위기를 겪은 게 한두 번인가 이러지만은 실제는 지금 경제체제가 원전 파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모든 게 다 대한민국의 기둥을
꺾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년 사이에 파괴된 거라는 건 참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세계에서 누리는 대한민국의 그 이 상대적인 위상, 지위 이런 것 같은 것도 겉에 나타난 것보다는 훨씬 심각하게 지금 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지식인들은 자기들이 독재 타도만 외치면은 소임을 다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역사를 했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한 나라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나와도 그걸 반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식인들은 사실 죽었습니다. 교수 집단들, 언론인, 제가 KBS에 1914년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이사장으로 가면서 막연하게 그 방송 매체를 이용하면 잘못된 역사 교육을 좀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걸었는데 천만의 말씀. 그때 벌써 방송은 그 실제 그 이 방송 제작을 하는 기자나 그 이 PD들이 전부 잘못된 역사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 손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사장이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이 사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세일이라고 하는 분이 김구 선생의 그 신봉자로서 야당 국회의원을 2번 지내고 동아일보 기자를 지낸 분이 40년 동안 그 이승만과 김구 연구에 매달려서 7권의 책을 냈어요. 이승만과 김구라고 7권으로 아주 재미있게 철저하게 고증된 연구서지만 읽히기는 소설같이 재미있게 사생활서부터 공적인 활동까지 다 있는, 그리고 그 좌우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사람인데 책인데, 이거를 소재로 KBS 연속극, 역사 연속극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3년 동안을 넌지시 그거를 추진했는데 못했습니다. 저항이 워낙 강했어요. 완전히 거짓말로 이승만은 뭐 알아볼 가치조차도 없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지금 매도를 해놨어요. 이게 몇십 년 걸려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 전에 어떤 택시 운전수가 그 386 세대인데 문정권이 하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통해서,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지만 대통령의 그 자격이 있다는 걸 실증을 한 분이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뭘 아느냐 그랬더니 그건 다른 얘기죠. 무슨 개혁을 해가 저 4.4.5입을 비롯해서 그건 알만한,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알만한 가치도 없는 인물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토대를 허무는데 워낙 집요하게 노력을 한 결과 지금 정말 우리가 서 있는 토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정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걸 막아내지 못했다는 면에서 러시아에서는 적어도 그 위에키 같은 거를 발간할 만한 그런 용기 있는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우리 그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건 정말 아주 밑바닥서부터 새로 시작을 해서 나라가 뭐고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그렇지, 그런 것부터 새로 가르치면서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적어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도록 하는 그거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지금 그 수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만 해도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갇혀 있거나 또 구금이 되지는 않았어도 여러 가지 종류의 말하자면 부당한 그 소송을 당해가지고 전부 다 가산을 탕진하고 죽을 지경이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도 정말 조금씩이라도 도와가고 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그런 데서부터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 자녀들에게까지도 얼마나 지금 국민이 속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깨우치는데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아서 보면은
우리 경제가 이 소생을 한다고 하는 것이 당분간은 어려울 수도 있고, 특히 또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이게 어떻게 갈지 이건 우리의 재량에 따른 게 아니라 이 트럼프 같이 또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남북한 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런 그 사정이지만은 그래도 말하자면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6.25 때 제 경험으로 뭐 인민군이 들어오고 뭐 했을 때도 그렇고 4.3 경험이니 이런 걸 봐도 거대 정치적인 그런 물결 위에서 이 개인이 즉각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도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의식을 잃지 않고 눈 감아줄 거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악이 조성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은 그런 그 사람들,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나중에 회복이 빠르지만은 거기서 이 제대로 자기를 가누지 못하고 심하게 나쁜 짓을 해서 대응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나중에 그 상처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건 회복이 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국민 모두가 지금 정말 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하면서 뭘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방송 같은 데에서 지금 나오는 것만 믿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외국의 채널도 보고 그 인터넷 방송으로 뭐 중규제 TV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몇 개 볼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지원하고 이러면서 국제 정세가 그래도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말하자면 밝은 전망을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 경제의 힘 그리고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같은 거는 소련이 혁명으로 넘어졌을 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 사회과학자들이 모두 어떤 나라의 평균 소득이 2만 불 넘으면은 혁명은 안 일어난다 했는데 우리는 그거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 의식이 잘못돼 가지고 있는 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할 줄 모르고 또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이 너무 안일하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과다한 욕심을 나무랄 수 없고 슬금슬금 양보를 하면서 지금 나라는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모두가 그냥 나눠 먹고 잔치를 하는 이런 식의 지금 나라가 돼 있어요. 뭐 개인의 경우나 국가나 생산성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거를 소비하는 경우에 그건 망하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짓을 하는데 이 정부가 앞장서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막는가? 그건 당연히 정치적인 또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제 바람은 그래도 우리 젊은 애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철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 구세대에 비해서 덜 찌들었고 지금 당장 어려웠다 하더라도 또 세계를 볼 줄 알고 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자각이 생겨서 사실 젊은 세대가 움직여야지 이 나이가 든 사람이 직접 거리에서 나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절규가 제발 뒤에서 우리를 지원해주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여러분들 같이 열의를 가지시고 또 이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속 이런 노력을 하는 한 이 나라가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경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러나 소생하는 힘이 곧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